오늘 좋은 밤. 변신. 종말. 그레고르를 한 달 이상이나 괴롭힌 이 증상으로 인해 사과를 아무도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 속에 박힌 채 그 사건을 말해주는 두드러진 선물로 남아 있었다. 지금은 비참하고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가족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그를 원수처럼 대해선 안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슴속에 접어두고 꾹 참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아버지는 뼈저리게 반성한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그 상처로 인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다. 지금의 상태로는 방을 건너가는데도 병든 노인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벽을 높이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같이 몸의 상태가 악화된 반면에 그를 기쁘게 한 일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거실과 그레고리의 방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레고르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그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습관처럼 되었다. 어두운 방에 누워서 거실에서 이쪽은 잘 보이지 않았다. 환히 비치는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었다. 물론 그 전에 그레고르가 작은 호텔방에서 지칠 대로 지친 피로한 몸을 축축한 침대의 이부자리 속에 누인 채 그립게 생각했던 그런 활기띤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평소처럼 안락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불빛 밑으로 바짝 몸을 구부리고 얼마 전에 맡은 유행 양장점의 고급 네일을 바느질하고 있었으며 점원으로 취직한 누이 동생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저녁 되면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눈을 뜨고 자기가 잠들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뭘 그렇게 늦게까지 꿰매고 있어. 그러고는 곧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피곤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절대 제복을 벗지 않았다. 잠옷은 아무 필요도 없이 옷걸이에 그냥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직장에서처럼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이 단정하게 제복을 입은 채 앉아서 졸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을 때부터 신품이 아니었던 이 제복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늘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했다. 그레고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윤이 나게 닦아서 번쩍거리는 누런 금단추가 달려있는 얼룩투성이의 그 제복을 저녁 내내 쳐다보곤 하였다. 이런 제복을 입은 늙은 아버지는 매우 낯설어 보였지만 그러나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 시계가 10시를 치면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 편히 자도록 돕느라 무척 애를 썼다. 그런 상태로 잠을 자면 불편할 뿐더러 아침 6시에 출근하려면 피곤을 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의가 된 다음부터 고집불통이 되어 좀 더 오래 거실에 있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늘 잠이 들곤 했다. 그런 아버지를 안락의자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무리 몸을 흔들며 졸라도 아버지는 15분 정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느릿느릿 머리를 흔들기만 할 뿐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그의 귓속에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속삭이고 누이 동생도 공부를 집어치우고
어머니를 도왔으나 아버지는 점점 더 깊숙이 의자 속에 파묻혀 들어갔다. 모녀가 손으로 아버지의 겨드랑이 밑을 들어올릴 때에야 비로소 눈을 뜨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고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생이다. 나의 늙음하게 안식이란 게 요 모양 요 꼴이란 말이야. 그러고는 마지못해 일어나기는 했지만 말할 수 없이 몸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틀림없었다. 모녀의 부축을 받아 문 근처까지 끌려가면 이제는 됐다고 끄덕이면서 혼자서 걸어갔다. 그러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각각 재봉 도구와 펜을 챙겨서 정리하고 아버지 뒤를 쫓아가 잠자리를 돌봐주곤 했다. 가족들은 일에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도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여유가 없었다. 궁색한 집안 살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결국은 하녀도 내보내게 되었다. 그 대신 백발이 성성하고 몸집이 크고 뼈대가 굵은 할멈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힘든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그렇게 많은 바느질을 해가면서도 어머니가 맡아서 해냈다. 게다가 전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회합 때나 축제에 걸치기 좋아했던 여러 가지 장식품도 팔아버리게 되었다. 그레고르는 이런 사정을 저녁 때 가족들이 물건을 판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야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언제나 집 문제였다. 현재의 형편으로 이 집은 너무 컸다. 그럼에도 이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단지 자기에 대한 걱정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쯤은 적당히 괴짝 속에 넣어서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두서너게 뚫어놓기만 하면 쉽사리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깊은 절망감과 이제까지 친척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겪어본 일이 없는 비참한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의 가족들은 최대 한도로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속내의 바느질에 종일 희생했으며, 누이 동생은 손님들의 기호를 맞춰주느라 카운터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가족들은 이미 더 이상 일을 할 여력이 없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아버지를 침대로 데려다 주고 거실로 돌아온 후 서로 뺨이 닿을 정도로 바짝 다가 앉았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그레테야, 저 문을 닫아라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그레고르는 또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었다. 두 여인은 거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조차 말라버릴 때는 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그레고르에게는 등의 상처가 새삼스레 아파오는 걸 느껴졌다. 그레고르는 긴긴 날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다. 때때로 그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자신이 도맡아서 해결해 볼 생각을 했다. 그의 뇌리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이 떠올랐다. 사장과 이사, 점원이며 견습생들, 또는 몹시 우둔한 급사,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두서너 명의 친구들, 지방에 있는 호텔의 하녀, 즐거우면서도 허무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들, 진지했으나 구혼의 시기가 너무 늦었던 어느 모자점의 여자 격리.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낯선 사람이나 이미 다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과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서먹서먹할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런가 하면 가족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자신에 대한 학대에 그저 화가 날 뿐이었다. 게다가 무얼 먹으면 식욕이 날 수 있을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지만 주방으로 기어가서 입맛에 맞을 만한 몇 가지 요리를 먹어볼 계획이었다. 요즘은 누이 동생도 그레고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아침이나 점심때 상점에 나가기 전에 닥치는 대로 아무 음식이나 챙겨서 그레고르의 방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런 음식을 조금 먹거나 흔히 그럴 때가 많았지만 전혀 입에 대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빗자루로 쓸어내버렸다. 누이 동생은 처음에는 저녁마다 방 청소를 해주었지만 이제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재빨리 치웠다. 그래서 벽을 따라 더러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방바닥 곳곳에는 먼지와 오물덩어리가 흩어져 있었다. 그레고르도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들어오면 일부러 더러운 구석에 가 있음으로써 누이 동생에게 좀 눈치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더러운 곳에 웅크리고 있어도 누이 동생은 태도를 고칠 것 같지 않았다. 누이 동생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더러운 오물을 발견했을 텐데도 마치 더러운 오물을 그와 함께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대한 자신의 특권을 침해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언젠가 어머니가 물을 몇 통 길어다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적이 있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기분이 상한 그레고르는 화가 나서 꼼짝도 않고 소파 위에 벌렁 드러누워 있었다. 한데 어머니는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다. 저녁 때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진 것을 본 누이 동생은 심한 모욕이라도 당한 듯 발칵 골을 내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는 애원하다시피 손을 쳐들고 딸을 달래보려 했지만 결국 누이 동생은 돌아서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딸의 울음소리에 놀란 아버지는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태도에 부모님은 거의 질렸다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전후 사정을 눈치챈 아버지는 왜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그레테에게 맡겨두지 않았느냐고 어머니를 책망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지 않겠다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앙탈을 부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 격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느라고 안간힘을 썼고 누이 동생은 흐느껴 울며 조그마한 주먹으로 탁자를 미친 듯이 두드려댔다. 문을 닫기만 하면 이런 소동을 보지 않을 수 있는데도 아무도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치민 그레고르는 쉿쉿하고 큰 소리로 시근덕거리기만 했다. 그러나 아무리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를 돌봐주는데 실증이 났다고 하더라도 누이 동생 대신 어머니가 들어와야 할 필요는 없었으며 그레고르 역시 소홀히 취급당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고용된 늙은 할멈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온갖 쓰라린 일을 겪어온 이 할멈은 처음부터 그레고르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기심이라기보다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연 적이 있었다. 그때 그레고르는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할멈은 두 손을 아랫배 위에 모아쥐고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후부터 할멈은 아침 저녁으로 방문을 살그머니 열고 몰래 그레고르를 들여다보곤 했다. 처음 얼마 동안 그 할멈은 자기로서는 나름대로 친절을 베푼다는 말투로 이리 오너라 늙은 말똥벌레야 라든가 저 늙은 똥벌레 좀 봐 하고 그레고르를 자기 옆으로 불러보려고 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레고르는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문이 열린 것도 모른다는 듯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 할멈이 제멋대로 그레고르를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방이나 청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느 이른 아침, 어느덧 봄을 알리는 비가 창문에 들이치고 있었는데 할멈이 또다시 전과 같은 말투로 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라통이 치민 그레고르는 힘이 없었지만 덤벼들 듯한 자세를 취하고 할멈 쪽으로 천천히 몸을 들었다. 그러나 할멈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문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어 올렸다. 그 할멈이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 꼴을 보니 할멈의 참뜻을 알 수 있었다. 높이 쳐들어 올린 의자로 그레고르의 등을 내려쳤을 때에야 비로소 입을 다물 작정이었던 것이다. 자, 더 덤비지는 못하겠지? 할멈은 그레고르가 슬며시 몸을 돌리는 것을 보자 이렇게 다짐하듯이 말하더니 의자를 가만히 구석에 갖다 놓았다. 최근에 와서 그레고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다만 기어다니다가 우연히 음식물 옆을 지나치게 되면 장난삼아 조금 입에 넣어보지만 삼키지는 않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머금고 있다가 거의 그대로 뱉어버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방의 변화에 대해서는 곧 순응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다른 곳에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갖가지 물건들을 이 방에 들여다 놓기 시작했다. 그런 물건은 굉장히 많았다. 왜냐하면 살림방 하나를 세 사람의 하숙생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점잖은 신사들은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사람이 다 털보였다. 지나칠 정도로 정리정돈과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도 자기들이 쓰는 방뿐만 아니라 일단 이 집에 살게 된 이상 이 집 전체, 특히 부엌이 청결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참견했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아주 더러워진 잡동사니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까지 갖고 왔으므로 많은 살림살이들이 남아돌게 되었다. 대부분이 버리기는 아깝고 팔자니 팔 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이 모조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졌다. 심지어는 부엌에서 내버리는 상자와 쓰레기통까지 들어왔다. 우선 당장 필요치 않은 물건들은 할멈이 무조건 그레고르의 방으로 끌고 온 것이다. 다행히 그레고르는 날라다 놓은 물건이나 그 물건을 들고 오는 할멈의 손밖에는 보지 못했다. 할멈은 적당한 시기에 기회를 봐서 그런 물건들을 되가져가거나 한꺼번에 갖다 버릴 계획이었을 테지만 그 물건들은 내내 처음 내던져진 장소에 그대로 있었다. 그레고르는 이런 잡동사니들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대로 두면 자유스럽게 기어다닐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잡동사니들을 옆으로 치웠다. 그러나 나중에는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는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하여 한없이 슬퍼져서 몇 시간 동안 꼼짝달싹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들을 움직이는데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가끔 하숙생들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녁 때는 거실 문이 닫혀 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일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전에 저녁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도 그레고르는 그 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컴컴한 방의 한 구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할멈이 거실 문을 약간 열어놓은 채 닫는 걸 잊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 문은 저녁 때 하숙생들이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켤 때까지 열려 있었다. 그들은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레고르가 앉았던 식탁의 윗자리에 자리를 잡고 냅킨을 펴더니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잡았다. 그러자 고기를 담은 큰 접시를 들고 어머니가 문에 나타났으며 바로 이어서 감자를 담은 그릇을 들고 누이 동생이 뒤따라왔다. 음식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진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하숙생들은 먹기 전에 검사라도 해보려는 듯이 자기들 앞에 놓인 음식물 위로 상체를 굽혔다. 특히 그들 중 한가운데 앉은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고기 한 점을 베더니 맛이 제대로인지 아니면 부엌으로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음미해 보았다. 그는 맛을 보고 나서 만족한 모양이었다. 그제야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부엌으로 가기 전에 거실에 들어와서 제모를 손에 든 채 인사를 하고 식탁 주위를 한번 삥 둘러보았다. 하숙생들도 모두 일어나 무슨 말인지 몇 마디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기들만 남게 되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레고르는 식사하는 소리가 한결같이 음식을 씹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상했다. 그레고르는 그 소리가 마치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필요하고 이 없는 턱은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구미가 당기는데 하고 그레고르는 수심에 잠겨 중얼거렸다. 그러나 저런 음식은 싫어. 저 하숙생들은 저렇게 잘도 먹는데 나는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구나. 바로 이날 저녁이었다. 부엌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변신한 후론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숙생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한가운데 앉은 우두머리 격의 남자가 신문을 꺼내어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눠주었다. 그들은 모두 의자에 몸을 기대고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그 소리에 이끌려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부엌문 앞에 함께 모여섰다. 부엌에서도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지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가 듣기 싫으신가요? 곧 그만두게 하죠. 천만에요.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따님께서 거실로 오셔서 연주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쪽이 훨씬 기분이 흐뭇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요. 아버지는 마치 자기가 바이올린을 켠 장본인이기라도 한 듯이 대답했다. 하숙생들은 거실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스탠드를,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거실에 나타났다. 누이 동생은 침착한 태도로 연주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방을 빌려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숙생들에게 예의를 지키느라고 감히 자기들 자리에 앉을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는 문에 기대어 서서 단추를 꼭 채운 채 제복의 단추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숙생 한 사람이 의자를 권했기 때문에 자리를 얻어 앉았다. 그 자리는 우연히 한쪽 구석이었지만 어머니는 의자를 갖다 놓아준 대로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았다. 이윽고 누이 동생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각기 자리 잡은 위치에서 주의 깊게 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에 마음이 끌려 자기도 모르게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머리를 거실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는 요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전에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니만큼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몸을 숨겨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방에는 어디에나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어서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먼지가 풀썩풀썩 이는 바람에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실밥이며 머리털,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을 등과 옆구리에 잔뜩 붙인 채 기어다녔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벌렁 드러누워 카펫에 몸을 비벼대던 일도 모든 것에 무관심해진 이후로는 그것조차도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티끌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깨끗한 거실 마룻바닥 위로 기어나오면서도 그레고르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을 뿐더러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그가 기어나온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은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황홀해져 있었다. 하숙생들은 처음에는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악보대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악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이 동생에게는 확실히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머리를 숙이고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창가로 물러섰다. 아버지는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훌륭하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서 실증이 났지만 신뢰가 될까봐 마지못해 듣고 있다는 눈치가 분명했다. 특히 그들이 담배 연기를 코와 입으로 내뿜는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조한 기색을 느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연주에 몰두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우뚱하고 눈은 감상에 젖은 슬픈 표정으로 악보의 줄을 더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혹시나 누이 동생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고개를 마루 위에 바짝 대다시피 수그리고 있었다. 이처럼 음악 소리에 감동을 느끼는데도 그는 역시 동물이란 말인가? 그는 자기가 그리던 마음의 양식을 얻는 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누이 동생 옆으로 기어가서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누이 동생에게 바이올린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건너와 주었으면 하는 뜻을 알려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무도 자기만큼 그 연주를 칭찬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만 된다면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적어도 누이 동생을 자기 방에서 내보내고 싶지 않았다. 흉측한 그의 몰골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방의 모든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침입자에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옆에서 지내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자기 쪽에서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럴 때 누이 동생에게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내주려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자. 이런 불행한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지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그런데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벌써 지났을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자기 계획을 발표했으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이 동생은 틀림없이 감격한 나머지 울음보를 터뜨릴 것이었다. 그러면 그레고르는 어깨까지 기어 올라가서 누이 동생의 목에 입을 맞추어 주리라. 누이 동생은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리본도 칼라도 없는 옷을 입어 목을 내놓고 다녔다. 잠자씨, 잠자씨. 그때 돌연 우두머리 껴긴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 나오는 그레고르를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올린 연주가 멈췄다. 그 남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친구들에게 미소를 던지고는 다시 그레고르 쪽을 돌아다 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내는 것보다 하숙생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숙생들은 흥분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이올린 연주보다도 그레고르에게 더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로 뛰어가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레고르가 보이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려고 애썼다. 그러자 그들은 약간 화를 내는 기색이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레고르 같은 것이 이웃방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그제야 알게 되어 화가 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팔을 쳐들어 조급하게 수염을 비비 꼬면서 천천히 자기들 방으로 물러갔다. 그동안 누이 동생은 연주를 중단하고 잠시 넉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는 축 늘어뜨린 두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쥐고 계속 연주를 하려는 듯이 악보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들먹거리며 아직도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악기를 놓고 하숙생들 방으로 앞질러 뛰어들어갔다. 하숙생들은 아버지에게 쫓겨 급히 자기들 방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익숙한 솜씨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이부자리와 베개를 매만져 순식간에 정돈해 놓았다. 그녀는 하숙생들이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침대 정돈을 끝내고 그 방을 살짝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고집에 사로잡혀서 평소 하숙생들에게 베풀었던 친절조차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 사람을 밀어붙이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방문까지 다다랐을 때 우두머리 껴긴 남자가 쾅 하고 발을 굴렀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멈추어 섰다. 이 자리에서 선언하지만 그 남자는 한쪽 손을 쳐들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힐끗 바라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 집과 당신 가족들 속에 감돌고 있는 불쾌한 분위기를 고려해서 여기서 그는 단호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마루에 침을 뱉었다. 방을 해약하겠소. 물론 지금까지의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소. 그 대신 나는 앞으로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극히 타당한 이유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신들에게 제기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볼 작정입니다. 그 남자는 입을 다문 후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이 똑바로 앞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두 친구들도
바로 말했다.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당장 해약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두머리 격인 남자는 문에 손잡이를 쥐고 탕 하고 요란스럽게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을 허우적거리며 비틀거리더니 힘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겉으로는 손발을 축 늘어뜨리고 전과 같이 저녁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개를 가만히 둘 수 없는 듯 쉴 새 없이 끄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그동안 하숙생이 자신을 처음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한 실망과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몸에 닥쳐올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상황에 대해 두려움에 떨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떨리더니 바이올린이 무릎에서 떨어지면서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그레고르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노이 동생은 이렇게 말의 서두를 꺼내면서 손으로 탁자를 쳤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두 분은 아직 사정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괴물 앞에서 오빠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없애야 해요. 저것을 먹여 살리려고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버지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아직도 완전히 숨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는 마치 넋나간 사람 같은 눈길로 손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노이 동생이 어머니 옆으로 달려가 이마를 짚어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뭔가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 자신의 제모를 만지작거리다가 이따금 꼼짝도 않고 있는 그레고르 쪽을 쳐다보았다. 저걸 없애버려야만 해요. 노이 동생은 다짐하듯이 아버지에게 거듭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 때문에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저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어쩐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이런 두통거리를 집안에 두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노이 동생은 이렇게 말하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에 흘러내렸으나 노이 동생은 그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눈물을 닦아주었다. 얘야. 하고 아버지는 가련하다는 듯이 그리고 별나게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좋단 말이냐? 노이 동생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울고 있는 동안 그처럼 단호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져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저놈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아버지는 누이 동생에게 묻듯이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하겠다는 듯 격렬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렇다면 저놈하고 타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한데 꼬락서니가 저 모양이니. 내쫓아야 해요. 하고 누이 동생이 외쳤다. 그렇게 해야 해요. 아버지, 저것이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만 돼요.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불행이었어요. 어째서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이에요? 만일
정말 그레고르라면 사람이 저런 괴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자기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오빠는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고 언제까지나 오빠를 소중하게 회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숙생들을 쫓아냈어요. 저것이 결국은 이 집 전체를 차지하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잠자게 할 거예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하고 누이 동생이 외쳤다. 또 장난을 시작했어요. 그레고르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괴상한 공포에 사로잡힌 누이 동생은 어머니 곁을 떠났다. 마치 우두커니 그레고르 옆에 서 있다가 자신이 희생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는 듯이 어머니의 의자 뒤에서 펄쩍 뛰어 아버지의 등 뒤로 달아났다. 아버지도 누이 동생의 행동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누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을 앞으로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몸을 조금만 돌리는 것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의 반동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머리를 쳐들었다가는 마룻바닥에 내리쳤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의 괴상한 이 동작은 그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나마 그레고르가 아기가 없다는 것만은 알아주는 것 같았다. 가족들은 그저 순간적으로 놀랐을 따름이었다. 이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두 다리를 모아 앞으로 쭉 뻗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극도로 피곤했기 때문에 눈꺼풀이 자꾸만 감겼다. 누이 동생은 한쪽 팔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자, 이제는 방향을 돌려도 상관없겠지. 그레고르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지쳐서 숨이 가쁘고 호흡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숨을 돌리려고 이따금 쉬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쫓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방향을 돌려 자기 방으로 곧장 기어가기 시작한 그는 자기 방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데 대해 크게 놀랐다. 그래서 조금 전 쇠약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이처럼 먼 거리를 기어왔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저 빨리 기어가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말을 걸거나 소리를 쳐서 자기를 방해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겨우 문 앞까지 왔을 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고개가 잘 돌려지지 않았다. 목이 굳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뒤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누이 동생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어머니를 힐끗 스쳤는데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느새 급히 문이 닫히더니 고리가 잠겨 그대로 방에 갇히고 말았다. 갑자기 일어난 이 소란 때문에 그레고르는 너무나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리며 꺾일 정도였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한 사람은 누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미리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레고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번개같이 달려왔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다가오는 누이 동생의 발자국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어 돌리며 됐어요 하고 양친을 향해서 외쳤다. 자,
이제부터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을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가느다란 다리로 기어 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쾌감까지 느껴졌다. 물론 전신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내 가라앉았고 마침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도 부드러운 먼지에 쌓인 염증조차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는 무한한 연민과 애정의 눈으로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이 동생보다도 그 자신이 훨씬 더 절실하게 느꼈다. 교회의 종소리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처럼 허전하고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이 할멈이 왔을 때 그런 짓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사정없이 문을 모조리 여닫기 때문에 이 할멈이 오면 온 집안 사람들은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었다. 보통 때처럼 슬쩍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일부러 꼼짝도 않고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할멈은 처음부터 그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녀는 때마침 손에 기다란 빗자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들이밀어 그레고르를 간지럽혔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할멈은 화가 벌컥 나서 그레고르의 몸을 약간 밀어보았다. 그레고르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리자 비로소 할멈은 이상하다는 듯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할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휙 하고 불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잠자부부의 침실 문을 열어젖히며 어둠 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좀 가봐요. 뻗었어요. 드디어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잠자부부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우선 할멈 앞에서 놀라움과 당황한 꼬락서니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곧 상황을 알아차리자 부부는 기겁을 하고 침대 좌우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잠자씨는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부인은 잠옷 차림으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거실 문도 열렸다. 하숙을 친 다음부터 그레테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레테는 한 잠도 자지 못한 듯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창백한 얼굴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말 죽었어요?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멈을 쳐다보았다. 물론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죽은 것 같아요. 할멈은 마치 증명이라도 해보이려는 듯 멀찍이 서서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쓱 밀어보였다. 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싶었으나 막지는 않았다. 자, 이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겠군.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며 성호를 그었다. 나머지 세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때까지 시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바라보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저것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랐을까요? 하긴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갖다 주어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레고르의 몸은 너무 말라서 백가죽이 등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다리들은 몸통을 받쳐주지도 못하였다. 사람들은 주의를 끌만한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자 그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레테야, 잠깐 이리 좀 오렴. 부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 쪽을 자꾸 뒤돌아보며 양친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할멈은 방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신선한 공기 속에는 어딘지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벌써 3월 말이었던 것이다. 새 하숙생들은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찾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식구들은 그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어요?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투덜거리며 할멈에게 물었다. 그러나 할멈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재빨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보라는 신용을 했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방 안은 이미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은 아내에게 다른 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세 사람의 눈은 울었는지 부어 있었다. 그레테는 때때로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그렇게 말하고 아내와 딸에게 부축을 받았던 팔로 현관 쪽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싱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은 뒷짐을 진 채로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다. 마치 자기들에게 유리한 언쟁이 한바탕 벌어지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금 내가 말한 그대로요.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며 아내와 딸을 옆에 거느린 채 하숙생들 앞으로 걸어갔다. 우두머리 격인 남자는 꼼짝도 않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시 정리하려는 듯이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가지요. 라고 말하며 그는 잠자씨를 쳐다보았다. 마치 갑자기 엄습해온 겸손한 기분으로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상대방의 승낙을 구하고 싶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잠자씨는 눈을 부릅뜨고 그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고는 곧장 자기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서 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곧 그의 뒤를 따라갔다. 마치 잠자씨가 자기들보다 앞질러 들어가 자기들과 그 남자 사이를 가로막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선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옷걸이에서는 모자를, 지팡이를 세워둔 곳에서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섰다. 전혀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을 품고 그 의혹이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밝혀졌지만 잠자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계단 앞 난간에 기대어 서서 떠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세 사람은 차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긴 계단을 내려갔는데 계단을 돌 때마다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들에 대한 잠자 가족의 관심도 점점 사라졌다. 밑에서 그들과 반대로
올라오던 푸죽간의 심부름꾼이 그들을 지나쳐 머리에 짐을 이고 뽐내듯이 퉁탕거리며 계단을 올라왔다. 그때야 비로소 잠자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난간을 떠나 가벼운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산책이나 하며 쉬기로 했다. 그들은 일을 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휴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잠자씨는 자신의 이사에게, 잠자 부인은 주문자에게, 그리고 그레테는 상점 주인에게 각각 결근계를 썼다. 그때 할멈이 와서 아침 일이 다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결근계를 쓰고 있던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할멈이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쾌하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잠자씨가 물었다. 할멈은 문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가족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지만 상대방이 캐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할멈의 모자 위에 수직으로 꽂혀 있는 작은 타조 깃털 하나가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잠자씨는 예전부터 그 깃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직도 무슨 일이 남았나요? 하고 잠자 부인이 물었다. 할멈은 이 집에서 부인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다. 네. 할멈은 정답게 웃느라고 곧바로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저 옆방에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벌써 제가 다 치워놓았으니까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결근계를 계속해서 쓰려는 듯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잠자씨는 할멈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손을 내밀어 단호하게 그만두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할멈은 거절을 당하자 자기도 매우 바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분이 상한 듯이 그럼 모두 안녕히들 계세요. 하고 획 돌아서더니 요란스럽게 문을 닫고 집을 나가버렸다. 저녁에 오면 할멈을 내보내. 잠자씨가 이렇게 말했으나 부인이나 딸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간신히 되찾은 마음의 평정이 할멈으로 인해 다시 깨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아내와 딸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 있었다. 잠자씨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두 사람 쪽으로 돌려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자, 그만 이리 좀 와.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해서 뭐래? 이제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아내와 딸은 그에게로 다가와 그를 위로한 뒤 서둘러 결근계를 마저 썼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몇 달 동안이나 이런 일은 없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 세 사람뿐이었다. 따스한 햇볕이 전차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장래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로 대화를 해볼 기회조차 없었지만 막상 서로 이야기해보자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고 앞으로 유망했기 때문이다. 현재 당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의 변화인데 그것은 집을 옮기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레고르가 마련한 집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집보다 작고 새가 싸고 위치가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집이 필요했다. 잠자 부부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의 동시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레테는 최근 얼굴빛이 창백해질 만큼 갖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스럽고 예쁜 처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잠자 부부는 말없이 눈과 눈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슬슬 딸을 위해서 훌륭한 신랑감을 얻어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전차가 목적지에 닿았을 때 딸은 제일 먼저 일어나 젊고 활기찬 몸을 쭉 폈다. 잠자 부부의 눈에는 딸의 그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다짐해주는 확증처럼 비쳤다.